교수님, 정말로 한글로 제 아들의 난독증을 고칠 수 있나요? 난독증 아이를 둔 한 미국 엄마의 절규에 하버드 교수가 충격적인 대답을 합니다. 네, 딱 3달이면 난독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미국 의회 교육위원회 대회의장이 순식간에 침묵에 빠졌습니다. 이런 엉터리 방법에 우리의 세금을 낭비하자는 겁니까? 세계 최강대국 미국이 한국의 한글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믿기 힘든 이야기.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앤더슨 교수님, 미국 아이들에게 한국의 문자를 가르쳐서 난독증을 치료한다고요? 말도 안 됩니다. 그건 미국 교육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입니다. 회의장은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기자들은 열심히 메모를 했습니다. 저는 증인석에 홀로 앉아 제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는지 생각했습니다. 토마스 앤더슨 교수님, 위원장이 말했습니다. 당신의 한글 기반 난독증 치료법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었다고 주장하시는군요.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이 접근법이 미국 교육 전통과 맞지 않으며 연방 기금을 투입할 가치가 없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저는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앞에 놓인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마이크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제가 여기 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미국의 모든 아이들이 읽고 쓸 수 있는 권리를 갖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제 방법이 비전통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한글이라는 한국 문자를 활용하니까요. 하지만 과학은 명확합니다. 지난 3년간 이 방법으로 900명이 넘는 난독증 학생들이 읽기의 벽을 넘었습니다. 제 뒤에 앉아있던 학부모들이 조용히 박수를 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킹슬리 의원님의 의문은 타당합니다. 왜 외국 문자를 가르치냐고요. 제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의 여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글이 어떻게 미국 아이들의 삶을 변화시켰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리모컨을 누르자 뒤편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9살 소녀가 웃으며 책을 읽는 모습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밀리예요. 작년까지 저는 글자를 전혀 못 읽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읽을 수 있어요. 순간 회의장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토마스 앤더슨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인지신경과학을 가르치고 있죠. 미국 보스턴에서 태어나 평범한 미국인으로 자랐습니다. 적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이름은 철저히 미국식입니다. 외모도 전형적인 백인이고요. 아버지는 보스턴 출신의 회계사였고 어머니는 시카고에서 자란 고등학교 교사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완벽한 미국 중산층 가정이었죠. 토미, 다시 발표 연습해볼래? 아버지는 자주 저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우리 가족 중 최초로 아이비리그에 갈 사람이 될 거야. 저는 언제나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려 노력했습니다. 대학교 때는 심리학을 전공했고 박사 과정에서는 인지신경과학으로 전환했죠. 그리고 32살에 하버드 대학의 최연소 정교수가 되었습니다. 동료들은 제가 전형적인 학구파 미국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던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제 외할머니가 한국인이라는 것이죠. 할머니는 정영숙이라는 이름으로 1953년에 한국전쟁 직후 간호사로 미국에 오셨습니다. 그곳에서 미국인 군의관인 할아버지를 만나 결혼하셨고 제 어머니를 낳으셨죠. 어머니는 미국에서 태어나 자랐고 할머니는 어머니에게 한국어를 거의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미국에서 성공하려면 완벽한 미국인이 되어야 해. 할머니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제 어머니는 한국 문화와 거의 단절된 채 자랐고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제 피 속에는 4분의 1만큼 한국인의 피가 흐르고 있었지만 오랫동안 그것은 제게 거의 의미가 없었습니다. 대학원 시절 몇몇 한국인 유학생들이 제게 물었죠. 혹시 한국 계세요? 저는 항상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요. 외할머니가 한국인이었을 뿐이에요. 학계에서 성공하면서 저는 제 뿌리에 대해 더욱 생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해에 돌아가셨고 그녀와 함께 제 삶에서 한국과의 마지막 연결고리도 사라졌다고 생각했죠. 제 연구실에는 세계 각국에서 온 학생들이 있었지만 제가 그들에게 문화적 다양성의 가치를 강조하는 동안에도 정작 제 자신의 다양한 배경은 무시했습니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교수님은 대단히 체계적이고 논리적이세요. 제자들이 종종 말했습니다. 완벽한 과학자시죠. 그런 칭찬을 들을 때마다 저는 뿌듯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순수한 이성과 과학의 사람으로 여겼으니까요. 그리고 그 정체성에 완전히 만족했습니다. 하지만 어린 시절 제 인생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절의 고통이 결국 저를 지금의 자리로 이끌었다는 사실을 저는 오랫동안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제 고통은 초등학교 1학년 때 시작되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쉽게 읽고 쓰는 동안 저에게 글자는 춤추는 적들과 같았습니다. 페이지 위에서 마음대로 뒤섞이고 뒤집히고 사라졌다가 나타났죠. T, A, P. 선생님 앞에서 단어를 읽으려 할 때마다 저는 진땀을 흘렸습니다. T, A, T. 아니, P, 탭, 테이프라고 읽어야지. 토마스. 선생님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주의력이 부족한 것 같구나. 하지만 전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밤마다 책을 들여다보며 글자들과 싸웠습니다. 손가락으로 한 글자씩 따라가며 읽으려 했지만
글자들은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제 손가락을 피해 도망갔습니다. 2학년이 되었을 때 저는 반에서 유일하게 기초 읽기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이었습니다. 선생님들은 저를 특별지도 대상으로 분류했고 매일 점심시간에 보충 수업을 받아야 했습니다. 앤더슨 씨, 토마스에게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학부모 상담 때 말했습니다. 아마도 집에서 책을 더 읽어주셔야 할 것 같아요. 부모님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저는 수학에서는 뛰어난 성적을 보였고 말하기도 잘했으니까요. 그들은 제가 단지 게으르거나 책에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토미, 내가 정말 노력한다면 읽을 수 있을 거야. 아버지는 자주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서 실망감이 느껴졌죠. 집중만 하면 돼. 저는 더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책과 씨름했고 종종 좌절감에 울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바보 토미, 고양이도 읽을 수 있는 걸 못 읽네. 4학년 때 반 친구들이 놀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제가 수업 시간에 책을 소리 내어 읽을 차례가 되면 교실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캣, 인, 저는 더듬거렸습니다. 햇햇이라고, 바보야. 누군가 뒤에서 속삭였고 모두가 키득거렸습니다. 학교는 저에게 전쟁터와 같았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뱃속이 뒤틀렸고 두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종종 아프다고 거짓말을 하고 집에 머물기도 했죠. 집에서는 책을 읽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부모님의 실망감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특히 아버지는 내 문제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너 나이였을 때는 이미 찰스 디킨스를 읽고 있었다. 그는 자주 말했습니다. 5학년이 되었을 때 학교는 저를 학습장애 학생으로 공식 분류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난독증이라는 단어를 들었죠. 하지만 진단명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특수교사들은 똑같은 방법만 반복했고 저는 계속해서 실패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왜 다른 아이들처럼 읽을 수 없나요? 어느 날 특수교사에게 물었습니다. 토마스, 넌 그냥 다른 방식으로 배우는 거야.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지만 그 눈에서 저는 체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11살 생일을 앞두고 저는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책을 읽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까요? 창피함과 좌절감이 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 오신대. 오랜만에 너랑 시간을 보내고 싶으시대. 저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 할머니는 명절에만 가끔 만나는 먼 존재였으니까요. 하지만 그 방문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나타나셨습니다. 할머니는 작고 단정한 모습으로 현관에 서 계셨습니다. 70대의 나이에도 꼿꼿한 자세와 밝은 눈빛을 유지하고 계셨죠. 토마스, 많이 컸구나. 할머니는 약간의 억양이 섞인 영어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할머니와는 1년에 한두 번 만나는 정도였고 대화도 많지 않았으니까요. 그날 저녁 가족들이 모여 저녁을 먹는 동안 부모님은 할머니에게 제 학교 생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제 읽기 문제도 언급되었죠. 영숙 어머니, 토마스가 학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엄마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열심히 하는데도 읽기를 못하겠대요. 선생님들은 난독증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모르겠어요. 할머니는 말없이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갑자기 달라졌어요. 마치 제 안에 있는 무언가를 보신 것 같았습니다. 내가 도와줄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 할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님은 의아해했지만 할머니는 더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제 방으로 오셨어요. 손에는 낡은 가죽 가방을 들고 계셨습니다. 토마스, 너와 단둘이 이야기하고 싶구나.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아 있었고 할머니는 제 옆에 자리를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낡은 가죽 가방에서 작은 노트를 꺼내셨죠. 이것은 내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가져온 거야. 할머니가 노트를 펼치셨습니다. 한국을 떠날 때 내가 가져올 수 있었던 몇 안 되는 물건 중 하나였지. 노트 안에는 제가 본 적 없는 이상한 기호들이 있었습니다. 동그라미, 직선, 그리고 점들이 아름답게 배열되어 있었죠. 이게 뭐예요, 할머니? 저는 호기심에 물었습니다. 이건 한글이라는 문자란다. 내 모국의 글자지. 할머니의 눈에 자부심이 빛났습니다. 세종대왕이라는 위대한 임금님이 만드신 글자야. 할머니는 노트를 넘기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너보다 어렸을 때 나도 글자를 읽는데 큰 어려움이 있었단다. 한국에서는 중국 글자인 한자를 많이 사용했는데 그 복잡한 글자들이 내겐 너무 어려웠어. 저는 놀라서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도 저와 같은 문제를 겪었다니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세종대왕님이 만드신 한글은 달랐어.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한글은 소리에 따라 논리적으로 만들어진 글자야. 각 글자가 어떻게 발음되는지 모양으로 알 수 있지. 할머니는 노트에서 기역을 가리키셨습니다. 이건 기역이라고 부르는데 혀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본떴단다. 다음으로 니은을 가리키셨습니다. 이건 니은인데 혀가 위신몸에 닿는 모양이지. 저는 신기한 마음으로 이 글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으로 글자가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논리적이고 이해할 수 있는 무언가로요. 이 글자들을 배워볼래? 토마스, 할머니가 물으셨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주말 내내 할머니와 한글을 공부했습니다. 놀랍게도 제 뇌는 한글을 쉽게 받아들였습니다. 자음과 모음이 모여 글자를 만드는 방식,
글자가 모여 단어를 만드는 과정이 명확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진짜 쉬워요. 저는 기쁨에 차서 외쳤습니다. 제가 이해할 수 있어요. 할머니는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글자는 무서운 적이 아니란다. 단지 너에게 맞는 열쇠가 필요했을 뿐이지. 할머니가 떠나기 전 그녀는 노트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이건 내 거야, 토마스. 우리의 작은 비밀이 되면 좋겠구나. 저는 그 노트를 보물처럼 소중히 여겼습니다. 할머니가 떠난 후에도 매일 밤 한글을 연습했죠. 그리고 곧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글의 논리적 구조가 제 뇌에 맞춤형 열쇠처럼 작용했습니다. 한글을 배우고 몇 주가 지났을 때 저는 흥미로운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영어 단어의 발음을 한글로 적어보는 것이었죠. 예를 들어 cat이라는 단어를 cat으로 표기했습니다. 처음에는 장난처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곧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한글로 표기된 영어 단어들을 볼 때 제 뇌는 글자들이 뒤섞이거나 뒤집히는 혼란을 겪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안정적으로 단어를 인식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게 cat이고 이건 dog이네. 저는 흥분해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제가 만든 한글 영어 사전은 점점 두꺼워졌습니다. 다음 날 용기를 내서 학교 교과서를 가져와 중요한 단어들을 한글로 적어보았습니다. 저는 교과서 여백에 작은 한글 메모를 남겼고 수업 시간에 그것을 보며 영어 단어를 읽었습니다. The cat sits on the mat. 제가 처음으로 실수 없이 문장을 읽자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잘했어, 토마스. 선생님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연습 많이 했구나. 그부들도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 조금씩 발전했습니다. 한글로 영어 발음을 적고 그것을 통해 영어 단어와 문장을 읽는 연습을 계속했죠. 한 달 후 저는 담임 선생님께 불려갔습니다. 토마스, 최근에 내 읽기 능력이 놀랍게 향상되었구나. 어떻게 된 일이니?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제 비밀을 말해야 할까요? 결국 저는 용기를 내어 진실을 말했습니다. 한국 글자인 한글을 배웠어요.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영어 단어의 발음을 적은 다음 읽고 있어요. 선생님은 의아해하셨지만 제 노트를 보더니 흥미로워하셨습니다. 정말 독특한 방법이구나. 하지만 효과가 있다면 계속해봐도 좋을 것 같아. 그 이후로 몇몇 선생님들은 제 방법에 관심을 보였고 특수교육 담당 선생님은 제 사례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한글을 통해 영어 읽기를 배우는 과정을 기록했습니다. 앤더슨 씨, 토마스의 변화가 놀랍습니다. 어느 날 학교 상담 시간에 특수교육 선생님이 부모님께 말했습니다. 그의 방법이 다소 비전통적이지만 결과는 부정할 수 없네요. 부모님은 처음에는 혼란스러워했지만 제 성적이 올라가기 시작하자 기뻐하셨습니다. 특히 아버지의 태도가 크게 바뀌었어요. 내가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다니 자랑스럽구나, 토마스. 어느 날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한글을 배우기 시작한 지 6달 만에 저는 반에서 중간 정도의 읽기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1년이 지나자 제 나이에 맞는 책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게 되었죠. 학교에서는 제 사례를 기반으로 다중문자 접근법이라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험해보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난독증 학생들에게도 한글을 가르쳐본 것이죠. 몇몇 학생들에게는 효과가 있었고 다른 학생들에게는 별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실험은 읽기 장애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습니다. 중학교에 들어갈 무렵 저는 한글 없이도 영어를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 뇌는 한글을 통해 문자 인식의 새로운 방법을 배웠고 그 기술을 영어 읽기에 직접 적용할 수 있게 된 거죠. 고등학교에서는 최상위권 학생이 되었습니다. 특히 과학과 수학에서 두각을 나타냈고 읽기와 작문에서도 뛰어난 성적을 보였습니다. 아무도 제가 한때 심각한 난독증으로 고통받았다고 믿지 않았죠. 할머니는 제 성공을 매우 자랑스러워하셨습니다. 하지만 건강이 악화되셨고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해에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에서 저는 그녀의 낡은 한글 노트를 품에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대학에 진학한 후 저는 할머니와 한글에 대한 기억을 점차 뒤로 하고 새로운 학문적 도전에 집중했습니다. 인지신경과학에 매료되어 그 분야로 진로를 정했고 결국 하버드에서 교수 자리를 얻게 되었죠. 그 경험은 제 인생을 바꿨고 저는 잊고 살았습니다. 하버드에 입학할 때까지 하버드에서 첫 학기를 가르치고 있던 때였습니다. 제 연구실은 인지신경과학과의 새 건물 3층에 있었고 뇌의 언어 처리 메커니즘에 관한 연구를 막 시작하고 있었죠. 앤더슨 교수님, 이번 연구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첫 수업이 끝난 후 한 대학원생이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사라 장이었고 한국계 미국인이었습니다. 물론이죠. 사라, 당신의 관심 분야는 무엇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다양한 문자 체계가 뇌에 미치는 영향이요. 특히 한글과 영어의 처리 방식 차이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 순간 오랫동안 잊고 있던 기억이 갑자기 되살아났습니다. 한글, 할머니의 노트, 제 어린 시절의 고통과 극복, 한글이요? 저도 모르게 흥미로운 톤으로 되물었습니다. 네, 교수님. 한글은 다른 문자 체계와 달리 인위적으로 설계된 문자잖아요. 소리의 발음 방법에 따라 글자 모양이 결정되는 독특한 특성이 있어서 내가 처리하는 방식도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갑자기 제 사무실 책장으로 가서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대학원 시절부터 보관해온 상자였죠. 그 안에는 할머니의 낡은 한글 노트가 있었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사라, 노트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이건 제 할머니의 노트인데 여기에 영어 단어를 한글로 표기한 부분이 있어요. 사라의 눈이 커졌습니다. 와, 이거 정말 흥미롭네요. 근데 왜 영어 단어를 한글로 적었을까요? 순간 망설였습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학생에게 털어놓는 것이 적절할까요? 하지만 무언가가 저를 밀어붙였습니다. 사실은 제가 어릴 때 심각한 난독증이 있었어요. 영어 글자를 인식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었죠. 그런데 할머니가 한글을 가르쳐 주셨고 저는 한글로 영어 발음을 적으면서 읽기 시작했어요. 그게 제 난독증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었죠. 사라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요? 교수님께서요? 그런 경험이 있으셨다니 믿기 어려워요. 나도 오랫동안 그 경험을 잊고 살았어. 제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의 경험이 내가 인지신경과학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일지도 모르겠네요. 그날 이후 사라와 저는 한글과 영어의 뇌처리 방식 차이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기능적 자기공명영상 fMRI를 사용해 두 문자 체계를 읽을 때 뇌의 활성화 패턴을 비교했죠. 몇 개월 후 첫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어만 읽는 사람들과 한글과 영어를 모두 읽는 이중 언어 사용자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더 흥미로운 점은 난독증이 있는 피험자들이 한글을 배운 후 영어 읽기 능력이 향상되는 현상이었죠. 교수님, 이 데이터를 보세요. 사라가 컴퓨터 화면을 가리키며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난독증 환자의 경우 한글 학습 후 축두두정 접합부의 활성화가 현저히 증가했어요. 이 부위는 글자와 소리의 대응 관계를 처리하는 곳이잖아요.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제 어린 시절의 경험이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것은 혁명적일 수 있어요. 사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글의 논리적 구조가 난독증 환자의 뇌가 문자를 처리하는 새로운 경로를 형성하도록 도울 수 있다는 거죠. 다음 몇 주 동안 우리는 밤낮으로 연구에 매달렸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노트에서 영감을 받아 한글 가교 접근법이라는 새로운 교육 방법론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어 단어를 먼저 한글로 표기하고 점차 영어 문자로 전환하는 방법이었죠. 그리고 논문을 써서 권위 있는 학술지 사이언스에 제출했습니다. 6달 후 논문이 게재되었고 학계의 작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외국 문자 체계를 통한 난독증 치료, 한글 가교 접근법의 신경과학적 근거라는 제목의 이 논문은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일부 전통적인 교육학자들은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죠. 앤더슨의 방법은 흥미롭지만 실제 교육 현장에 적용하기엔 너무 이론적입니다. 한 비평가가 말했습니다. 저는 이론에만 그치지 않고 실제로 효과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때 에밀리를 만났습니다. 에밀리는 8살 소녀로 심각한 난독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 소피아는 저희 논문을 읽고 이메일을 보냈죠. 앤더슨 교수님, 제 딸은 3번째 학교를 옮겼습니다. 모든 치료법을 시도해봤지만 읽기를 배우지 못하고 있어요. 당신의 연구가 마지막 희망입니다. 이메일을 읽자마자 소피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음 날 에밀리와 그녀의 어머니가 제 연구실을 찾아왔습니다. 안녕, 에밀리. 제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토마스 교수야. 오늘 우리는 재미있는 것을 배워볼 거야. 에밀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수많은 실패로 인한 체념이 서려 있었어요. 그 표정이 어릴 적 저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에밀리, 나도 너처럼 어렸을 때 글자를 읽는 게 정말 어려웠어. 제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녀가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요? 하지만 당신은 교수잖아요. 맞아. 그리고 내가 어떤 기분인지 정확히 알아. 글자들이 춤추고 뒤집히고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지? 에밀리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그랬으니까. 오늘 우리는 특별한 마법의 글자를 배워볼 거야. 이 글자들은 내가 읽는 법을 배우는 데 도움을 줬어. 화이트보드에 한글 자음 기역, 니은, 디귿을 썼습니다. 이건 뭐예요? 에밀리가 호기심 어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건 한글이라는 글자야. 한국에서 사용하는 문자지. 특별한 점이 있는데 각 글자가 어떻게 발음되는지 모양으로 알 수 있어. 저는 기억이 왜 그런 모양인지, 니은은 어떻게 발음하는지 설명했습니다. 놀랍게도 에밀리의 눈이 점점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이해할 수 있어요. 에밀리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기억은 혀가 목구멍을 막는 거고, 니은은 혀가 이에 닿는 거군요. 30분 만에 에밀리는 기본 자음을 모두 외웠습니다. 1시간 후, 그녀는 모음까지 익혔죠. 그리고 놀랍게도 2시간이 지났을 때, 에밀리는 캣, 독, 하우스와 같은 간단한 영어 단어를 한글로 표기하고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엄마, 내가 읽을 수 있어요. 에밀리가 소리쳤습니다. 소피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다음 몇 주 동안 에밀리와 정기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녀의 발전 속도는 놀라웠습니다. 한 달 만에 에밀리는 간단한 문장을 읽을 수 있게 되었고 2달 후에는 자신의 학년에 맞는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앤더슨 교수님, 당신은 기적을 만들어냈어요. 어느 날 소피아가 말했습니다. 에밀리의 선생님도 믿을 수 없어 하세요. 그녀가 이제 수업 시간에 큰 소리로 읽기를 자원한대요. 기적이 아니라 과학입니다. 소피아, 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글의 구조가 에밀리의 뇌가 새로운 방식으로 문자를 처리하도록 도와준 거죠. 에밀리의 성공 사례는 저에게 큰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대학에서 소규모 시험 연구를 시작했고
10명의 난독증 어린이들에게 한글 가교 접근법을 적용해 보았습니다. 결과는 고무적이었죠. 아이들의 80%가 현저한 향상을 보였습니다. 제 연구실은 점차 한글 실험실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대학원생들도 이 연구에 동참했고, 우리는 더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방법론을 개선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성공이 모두의 눈에 들어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버드 교육학과의 저명한 교수인 로버트 윌리엄스 박사는 공개적으로 제 방법을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앤더슨의 연구는 과학적 엄격함이 부족합니다. 그가 학부 세미나에서 말했다고 들었습니다. 몇몇 사례 연구만으로 교육 방법론을 바꾸자는 건 무책임한 제안입니다. 그의 비판은 아팠지만 저는 계속해서 데이터를 모았습니다. 에밀리와 다른 아이들의 성공이 분명한 증거였으니까요. 교수님, 윌리엄스 박사가 또 공격했어요. 사라가 한학해지 기사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사라. 제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과학은 증거로 말하는 법이지. 우리는 계속 연구할 거야. 그러던 어느 날 보스턴 공립학교 특수교육 담당자가 연락해왔습니다. 그들은 제 방법을 몇몇 학교에서 시범 적용해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물론입니다. 기꺼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흥분해서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큰 기회였습니다. 실제 교육 현장에서 한글 가교 접근법의 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기회였죠. 사라와 함께 교사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에밀리의 변화는 동료 교수들의 눈에도 띄었습니다. 그리고 곧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앤더슨 교수, 당신의 한글 실험에 대해 학과 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학과장의 딱딱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를 끊고 의자에 깊이 기대 앉았습니다. 이 순간이 올 것이라고 예상은 했지만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네요. 보스턴 공립학교와의 협업 소식이 퍼지면서 학내 논쟁이 격화된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회의실에 들어섰습니다. 15명의 교수들이 테이블 주위에 앉아 있었고 그 중에는 제 가장 강력한 비판자인 로버트 윌리엄스 박사도 있었습니다. 앤더슨 교수, 앉으시죠. 학과장이 말했습니다. 최근 당신의 한글 기반 난독증 치료법이 큰 관심을 받고 있더군요. 오늘은 이에 대해 학술적 견해를 나누고자 합니다. 로버트 윌리엄스 박사가 즉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토마스의 방법은 과학적 검증이 부족합니다. 몇 명의 아이들이 발전했다는 일화적 증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윌리엄스 박사는 흰 머리카락과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60대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교육심리학 분야에서 30년 이상 연구해온 권위자였죠. 하버드의 명성을 걸고 이런 검증되지 않은 방법을 공립학교에 도입하는 건 무책임합니다. 그가 계속했습니다. 더구나 외국 문자를 사용한다니요? 미국 아이들에게 미국식 방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학과장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앤더슨 교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대답했습니다. 제 연구는 아직 초기 단계지만 지금까지의 데이터는 매우 유망합니다. fMRI 스캔을 통해 한글 학습 후 난독증 학생들의 뇌활성화 패턴이 변화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펼쳤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한글 학습 전후의 측두두정 접합부 활성화 차이가 명확합니다. 이 부위는 글자와 소리의 연결을 처리하는 핵심 영역이죠. 몇몇 교수들이 흥미로운 표정으로 자료를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윌리엄스 박사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이건 과학이 아닙니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샘플 크기도 없고 무작위 대조군 실험도 없어요. 게다가 한글이라는 외국 문자가 어떻게 영어 읽기에 도움이 된다는 건지 이론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로버트, 한글은 자음과 모음이 논리적으로 결합하는 표현 문자입니다. 그 시각적 단순함과 논리적 구조가 난독증 학생들이 글자와 소리의 연결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제가 설명했습니다. 그런 주장은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윌리엄스 박사가 딱 잘라 말했습니다. 당신은 개인적 경험을 과학적 사실로 포장하고 있어요. 그 말에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윌리엄스가 제 어린 시절 경험을 알고 있을까요? 개인적 경험이라뇨? 학과장이 물었습니다. 윌리엄스 박사가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토마스 교수가 자신도 어린 시절 난독증이 있었고 외할머니에게 배운 한글로 극복했다는 소문이 있더군요. 과학자로서 객관성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그 순간 제가 숨겨온 경험을 공개할지 말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심각한 난독증이 있었고 한국인이었던 외할머니에게 배운 한글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이 제 연구의 출발점이었을 뿐 모든 주장은 데이터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개인적 경험에서 비롯된 확증 편향입니다. 윌리엄스 박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버드가 이런 검증되지 않은 방법을 지지한다면 학문적 신뢰도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겁니다. 토론은 2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일부 교수들은 제 연구에 흥미를 보였지만 대부분은 윌리엄스 박사의 의견에 동조했습니다. 회의가 끝날 무렵 학과장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앤더슨 교수, 당신의 연구는 흥미롭지만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하버드의 이름으로 공립학교에 이 방법을 도입하기 전에 대규모 통제 실험을 진행하길 권고합니다. 그때까지 외부 협력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실을 나오는 길에 윌리엄스 박사가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토마스, 난 당신을 막으려는 게 아니오. 하지만 과학적 엄격함은 타협할 수 없소. 당신의 이론을 증명하고 싶다면 제대로 된 연구를 하시오.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윌리엄스 박사님,
저는 그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결과로 증명하겠습니다. 연구실로 돌아온 저는 좌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사라와 다른 학생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교수님, 사라가 물었습니다. 순조롭지 않았어. 제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학과에서 더 많은 증거를 요구해. 공립학교 프로젝트도 일시 중단해야 할 것 같아. 모두가 실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 에밀리의 어머니에게서 온 이메일이 화면에 떴습니다. 첨부된 사진에는 에밀리가 웃으며 책을 읽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교수님, 에밀리가 학교 독서 대회에서 상을 받았어요. 당신의 방법이 우리 딸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메시지를 읽는 순간 새로운 결심이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연구를 계속했습니다. 난독증을 가진 사람은 미국에만 4천만 명이 넘습니다. 저는 제 연구실에 모인 대학원생들에게 말했습니다. 학과의 지지 없이는 어렵겠지만 우리는 계속 나아갈 겁니다. 더 강력한 데이터를 모아 윌리엄스 박사를 비롯한 회의론자들을 설득해야 합니다. 학생들은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전략을 세웠습니다. 공립학교와의 대규모 협업은 일시적으로 접어두고 대신 소규모 통제 실험에 집중하기로 했죠. 사라, 당신은 내 영상 연구를 계속해주세요. 마이클, 당신은 통계 분석을 맡아주세요. 제니퍼, 당신은 대조군 설계를 담당해주세요. 저희는 대학 내 임상연구센터의 도움을 받아 30명의 난독증 어린이를 모집했습니다. 그들을 세 그룹으로 나누었죠. 첫 번째 그룹은 한글 가교 접근법, 두 번째 그룹은 전통적인 파닉스 방법, 세 번째 그룹은 대조군으로 아무런 특별한 개입 없이 기다리는 그룹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기록하세요. 저는 팀에게 당부했습니다. 읽기 속도, 정확도, 이해도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자신감, 학습 태도 변화도 주목해주세요. 매주 토요일마다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데려왔고 우리는 3시간 동안 각각의 방법으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글 가교 접근법이 더 느린 진전을 보였습니다. 아이들이 새로운 문자, 체계를 배워야 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3주가 지난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교수님, 이 데이터를 보세요. 마이클이 흥분해서 외쳤습니다. 한글 그룹이 파닉스 그룹을 추월하기 시작했어요. 그래프를 보니 확실했습니다. 4주차부터 한글 그룹의 읽기 속도와 정확도가 급격히 향상되기 시작했죠. 8주가 지났을 때 한글 그룹은 파닉스 그룹보다 평균 30% 높은 향상률을 보였습니다. 이건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해요. 마이클이 분석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P값이 0.00입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부모님들의 피드백이었습니다. 제 아이가 처음으로 자발적으로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한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학교 선생님도 변화를 알아차리셨어요. 영어 시간에 자신감이 생겼대요. 다른 아버지가 전했습니다. 12주간의 실험이 끝났을 때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한글 가교 접근법 그룹이 모든 측정 항목에서 가장 큰 향상을 보였습니다. 특히 심각한 난독증을 가진 아이들에게서 더 큰 효과가 나타났죠. 이 결과를 바탕으로 저는 논문을 써서 신경교육학 저널에 제출했습니다. 동료 평가를 거친 후 6달 만에 논문이 게재되었습니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 첫 번째 논문이에요. 사라가 기뻐했습니다. 이제 윌리엄스 박사도 무시할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윌리엄스 박사는 여전히 비판적이었습니다. 표본 크기가 여전히 작고 장기적 효과는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그는 학과 세미나에서 말했습니다. 그의 비판은 우리를 좌절시키기보다 더 동기부여를 했습니다. 다음 단계로 1년간의 추적 연구를 설계했습니다. 이전 실험에 참여했던 아이들을 계속 관찰하고 새로운 참가자들을 추가 모집했죠.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저는 교육 현장에서의 적용 방법에 대한 매뉴얼을 개발했습니다. 한글 가교, 난독증 학생을 위한 새로운 접근법이라는 제목의 교사용 가이드북이었죠. 앤더슨 교수님, 이 매뉴얼을 몇몇 특수교육 교사들과 공유해도 될까요? 제니퍼가 물었습니다. 제 언니가 특수교육 교사인데 그녀와 동료들이 매우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물론이죠.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결국 이 방법이 실제 현장에서 아이들을 돕는 것이니까요. 매뉴얼은 교사들 사이에서 조용히 퍼져나갔습니다. 몇몇 용기 있는 교사들이 개인적으로 자신의 학급에서 이 방법을 시도해보기 시작했고 긍정적인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1년 후 두 번째 논문을 출판했습니다. 한글 가교 접근법의 장기적 효과, 1년 추적 연구라는 제목이었죠. 이 논문은 더 큰 주목을 받았고 몇몇 특수교육 관련 학회에서 발표 요청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앤더슨 박사님의 연구는 매우 흥미롭습니다. 전미난독증 협회의 대표가 학회 후 저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협회 회보에 당신의 접근법에 대한 기사를 실어도 될까요? 점차 한글 가교 접근법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더 많은 교사들이 관심을 보였고 더 많은 학부모들이 정보를 요청했습니다. 소규모 워크숍을 개최하기 시작했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3년 동안의 연구 끝에 우리는 200명이 넘는 난독증 학생들의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결과는 일관되게 한글 가교 접근법의 효과를 지지했습니다. 특히 기존의 방법으로 도움을 받지 못했던 심각한 난독증 학생들에게 더 큰 효과가 있었습니다. 윌리엄스 박사의 비판은 계속되었지만 이제는 좀 더 제한적이었습니다. 흥미로운 접근법이지만 교육과정에 통합하기에는 여전히 실용성이 부족합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뉴욕타임스에 제 연구가 실렸습니다.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커피를 마시며 뉴스를 확인하던 중 제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문자, 메시지, 이메일, 페이스북 알림이 연달아 들어왔습니다. 앤더슨 교수님, 뉴욕타임스 교육 섹션 보셨나요? 사라가 보낸 문자였습니다. 서둘러 노트북을 열고 뉴욕타임스 웹사이트로 들어갔습니다. 교육 섹션 첫 페이지에 큰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글의 기적, 미국 난독증 아이들을 구하는 한국 문자. 기사 옆에는 제가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사진이 실려 있었습니다. 제 손에는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인지신경과학 교수 토마스 앤더슨은 전통적인 교육 방법론에 도전하고 있다. 기사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의 혁신적인 한글 가교 접근법은 수백 명의 난독증 아이들이 읽기의 벽을 넘도록 도왔다. 그렇다면 한국의 문자, 체계가 미국 교육의 미래를 바꿀 수 있을까? 기자는 제 연구와 그 결과를 상세히 다루었고 에밀리를 비롯한 여러 학생들의 성공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기사는 또한 학계 내 논쟁과 윌리엄스 박사의 비판도 언급했죠. 앤더슨 교수의 접근법은 매우 비전통적이지만 결과는 부정할 수 없다. 라고 보스턴 아동병원의 신경과학자 말을 인용했습니다. 우리는 난독증 치료에 관한 패러다임 전환을 목격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기사를 다 읽자마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내셔널 퍼블릭 라디오 NPR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그날 오후에만 3개의 방송사와 5개의 신문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교수님, 우리 연구실 이메일이 폭주하고 있어요. 다음 날 아침, 제니퍼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전국 각지의 학부모들이 한글 가교 접근법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해요. 미디어의 관심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한글 기적이라는 헤드라인이 전국 신문을 장식했고 교육 포럼에서는 뜨거운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몇몇 유명 교육자들이 제 방법을 지지하기 시작했고 다른 이들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학과장이 저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토마스, 당신의 연구가 큰 관심을 받고 있군요. 그가 말했습니다. 학과에 대한 언론의 문의도 쇄도하고 있습니다. 네, 예상치 못했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윌리엄스 교수와의 학문적 논쟁도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제 연구의 과학적 타당성은 계속해서 검증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도움을 받고 있는 아이들이 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학과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학과에서는 당신의 연구를 공식적으로 지지하지는 않지만 더 이상 제안하지도 않겠습니다. 계속 데이터를 수집하고 신중하게 진행하세요. 그것은 작은 승리였습니다. 강력한 지지는 아니었지만 최소한 연구를 계속할 수 있는 자유를 얻었죠. 미디어의 관심이 커지면서 새로운 도전도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방법을 접근 가능하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팀원들과 함께 온라인 강좌와 자료를 개발하기 시작했고 한글 가교 웹사이트를 구축했습니다. 앤더슨 박사님, 아들 제이든이 당신의 방법으로 읽기를 배우고 싶어 해요. 어디서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이런 이메일이 하루에도 수십 통씩 왔습니다. 에밀리의 어머니 소피아가 자원봉사자로 나섰습니다. 그녀는 다른 부모들에게 한글 가교 접근법을 가르치는 소규모 모임을 시작했고 그 모임은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항상 긍정적인 반응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일부 보수적인 교육단체들은 미국 학교에서 외국 문자를 가르치는 것은 문화적 정체성을 훼손한다며 비판했습니다. 인터넷에는 한글 음모론이라는 해시태그까지 등장했죠. 그들은 단지 이해하지 못해서 두려워하는 겁니다. 소피아가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당신은 계속 아이들을 도와야 해요. 모든 논란과 관심 속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것에 집중하려 노력했습니다. 바로 난독증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을 돕는 것이었죠. 더 많은 교사들을 훈련시키고 더 많은 학부모들에게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연구실에서 늦게까지 일하고 있을 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발신자 표시를 확인하니 하버드 의대 소속 번호였습니다. 앤더슨 교수님 맞으신가요? 낮고 긴장된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누구시죠? 잠시 침묵이 흐른 후 그 목소리는 말했습니다. 저는 로버트 윌리엄스입니다. 당신과 개인적으로 대화할 수 있을까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제 가장 강력한 비판자가 갑자기 개인적인 만남을 요청한다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입니다. 마침내 대답했습니다. 언제 만나면 좋을까요? 오늘 밤 가능할까요? 제 사무실이 아닌 중립적인 장소에서요. 저는 캠퍼스 근처 조용한 카페를 제안했고 그는 동의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윌리엄스 교수가 왜 갑자기 저를 만나고 싶어 하는 걸까요? 1시간 후 저는 약속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윌리엄스 박사는 이미 구석 테이블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는 평소에 자신감 있는 모습이 아니라 지친 표정이었습니다. 고맙소. 와줘서. 그가 말했습니다. 안 깨나. 무슨 일로 저를 만나고 싶으셨나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윌리엄스 박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내 아들 제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오. 그 애는 12살인데 심각한 난독증이 있어. 그리고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습니다. 윌리엄스 박사의 말에 저는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제가 가장 예상하지 못했던 고백이었으니까요. 아들이 난독증이라고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윌리엄스 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 피로와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제이슨은 2년 전부터 심각한 읽기 문제를 보였소. 최고의 전문가들을 찾아갔고 모든 전통적인 방법을 시도했지만 큰 진전이 없었어.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당신의 연구를 그토록 비판했지만 사실은 개인적인 이유가 있었소. 개인적인 이유라뇨?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난 30년 동안 전통적인 읽기, 교육 방법론을 연구해왔소. 내 모든 경력과 명성이 그 연구에 달려있지. 그가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내 아들조차 도울 수 없다니. 나의 모든 이론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소. 윌리엄스 박사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 깊은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내는 당신의 접근법을 시도해보자고 제안했지만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소. 어떻게 내가 공개적으로 비판해온 방법을 내 아들에게 적용할 수 있겠소. 그가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제이슨이 학교에서 다시 책 읽기를 거부하고 울면서 돌아왔을 때 아내가 결단을 내렸소. 나에게 알리지 않고 당신의 웹사이트에서 자료를 다운로드받아 공부하기 시작했지. 윌리엄스 박사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내가 집에 돌아왔을 때 제이슨이 단어 카드를 읽고 있었소. 한글 표기가 된 카드였지.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흘 만에 그가 20개의 단어를 읽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요. 우리가 몇 달 동안 시도해도 불가능했던 일이.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 상황이 너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당신에게 개인적인 부탁을 하려고 왔소. 앤더슨 교수. 윌리엄스 박사가 마침내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제이슨을 도와줄 수 있겠소. 물론 이 일은 비밀로 해주었으면 하오. 아직은 내 입장이 복잡하니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윌리엄스 박사는 제 연구의 가장 강력한 비판자였고 학계에서 제 경력에 상당한 장애물이 되어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서 진정한 아버지의 절박함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이슨을 저희 연구실로 데려오세요. 특별한 세션을 마련해드리겠습니다. 다음 날부터 제이슨은 방과 후에 저희 연구실을 찾아왔습니다. 12살 소녀는 마르고 창백했으며 눈에는 깊은 불안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매우 방어적이었고 의심스러워했죠. 아빠가 당신을 싫어해요. 첫 수업에서 제이슨이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가짜 과학자라고 했어요. 때로는 과학자들도 의견이 다를 수 있단다. 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내가 읽기를 배우는 것이 중요해. 그게 내 아빠와 내가 모두 원하는 거야. 제이슨에게 제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저도 그처럼 책을 읽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다고요. 그리고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한글이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지 설명했죠. 이건 마법이 아니야, 제이슨. 그냥 내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거지. 화이트보드에 한글 자음 몇 개를 쓰며 설명했습니다. 처음에 제이슨은 회의적이었지만 한글의 논리적 구조를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점차 흥미를 보였습니다. 특히 자음의 모양이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떴다는 설명에 눈을 반짝였죠. 이거 좀 멋진데요. 그가 기억을 따라 그리며 말했습니다. 마치 비밀 코드 같아요. 일주일 후 제이슨은 간단한 영어 단어들을 한글로 표기하여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주 후에는 짧은 문장을 읽기 시작했고 한 달이 지나자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학년에 맞는 책을 읽었습니다. 윌리엄스 박사는 매주 금요일에 아들을 데리러 오면서 제이슨의 발전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놀라움과 감사, 그리고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앤더슨, 당신의 방법이 효과가 있다는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군요. 어느 날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지금 입장을 바꾸면 내 모든 경력이 의문시될 거예요. 수많은 논문과 책들이 변화는 어렵습니다. 제가 공감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과학은 항상 발전해왔고 새로운 증거에 따라 이론을 수정하는 것이 바로 과학의 본질 아닐까요? 윌리엄스 박사의 눈에 갈등이 보였습니다. 그는 대답하지 않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제이슨은 놀라운 속도로 발전했습니다. 2달 만에 그는 독립적으로 책을 읽을 수 있게 되었고 학교에서의 성적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3달이 지났을 때 제이슨은 학교 독서 클럽에 가입했고 처음으로 발표까지 했다고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게 다 당신 덕분이에요. 앤더슨 교수님. 제이슨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내 노력 덕분이야. 제가 그의 어깨를 토닥이며 대답했습니다. 넌 정말 열심히 했어. 어느 날 저녁 윌리엄스 박사가 다시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앤더슨, 뭔가 중요한 결정을 내렸소. 그의 목소리가 결연했습니다. 다음 주에 교육부에서 난독증 교육 정책에 관한 청문회가 열립니다. 그들이 나를 초청했는데 내가 당신의 방법을 지지하는 증언을 할 생각이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정말입니까? 하지만 당신의 경력은 내 아들이 읽을 수 있게 되었소. 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것이 내 이론보다 더 중요하오. 과학자로서 그리고 아버지로서 내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때가 왔소. 그 전화는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윌리엄스 박사의 지지는 학계와 교육 정책 입안자들에게 강력한 신호가 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미 교육부 청문회는 한글 가교 접근법을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는 기회였죠. 한 달 후 저는 워싱턴 DC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다음날 청문회에서 증언할 예정이었고 윌리엄스 박사도 같은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긴장되나요? 윌리엄스 박사가 옆자리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네, 매우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난 30년 동안 이런 청문회에 참석해왔소.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 가지 조언을 하자면 아이들의 이야기에 집중하게. 정치인들은 통계보다 사람의 이야기에 더 감동하거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제 가방에서 에밀리와 다른 아이들의 사진, 그리고 비디오 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청문회 당일 우리는 의회 건물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걷는 동안 윌리엄스 박사가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앤더슨, 한 가지 더 말해두고 싶은 게 있네. 그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오늘 청문회에 제이슨이 증인으로 나올 거요. 그리고 제이슨 어머니와 내가 결정한 건데 우리 아들의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나눌 생각이요. 저는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윌리엄스 박사의 결심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은 우리 아이들을 위해 용기를 내었소, 앤더슨. 그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이제 내가 용기를 낼 차례예요. 함께 청문회장으로 들어갔을 때 저는 제 인생이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의회 교육위원회 청문회장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의원들, 교육 관계자들, 언론인들, 그리고 관심 있는 학부모들까지. 청문회 시작 전부터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미국의 난독증 위기와 새로운 교육 접근법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위원장이 망치를 두드리며 청문회를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증인으로 하버드 대학교의 토마스 앤더슨 교수를 모시겠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증인석으로 걸어갔습니다. 마이크를 조정하며 준비해온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어 감사합니다. 미국에는 약 4천만 명의 아이들과 성인이 난독증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통계가 아닌 꿈과 기회를 박탈당한 실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프로젝터를 통해 연구 결과와 내 영상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한글 학습 전후의 뇌 활성화 패턴 변화, 읽기 능력 향상, 그래프, 장기 추적 연구 결과 등을 차례로 설명했습니다. 한글 가교 접근법은 단순히 외국 문자를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난독증 아이들의 뇌가 문자를 처리하는 새로운 경로를 개발하도록 돕는 과학적 방법입니다. 몇몇 의원들이 관심 있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일부는 여전히 회의적인 표정이었습니다. 앤더슨 박사, 텍사스 출신의 의원이 질문했습니다. 미국 아이들에게 한국 문자를 가르치는 것이 왜 필요한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문화와 맞지 않지 않나요? 의원님, 제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읽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어떤 도구를 사용하든 그들의 미래에 필수적인 기술을 갖게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글은 도구일 뿐이며 궁극적으로는 영어를 더 잘 배울 수 있게 돕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3시간 동안 질의응답이 이어졌습니다. 의원들은 비용, 교사 훈련, 교육과정 통합 등 실질적인 문제들에 대해 물었고 저는 준비한 자료를 바탕으로 대답했습니다. 마침내 다음 증인으로 로버트 윌리엄스 박사가 호명되었습니다. 본인은 지난 30년간 전통적인 읽기, 교육 방법론을 연구해온 전문가로서 윌리엄스 박사가 시작했습니다. 앤더슨 교수의 방법에 대해 초기에는 매우 회의적이었음을 인정합니다. 청문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윌리엄스 박사의 비판을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오늘 저는 공개적으로 제 입장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최근 몇 개월 동안 저는 한글 가교 접근법의 결과를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이 기존의 어떤 방법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청문회장에서 놀라움의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언론인들은 재빨리 이 예상치 못한 전환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심각한 난독증을 가진 학생들에게 이 접근법은 혁명적일 수 있습니다. 윌리엄스 박사가 계속했습니다. 저는 교육위원회가 이 방법에 대한 국가적 시범 프로그램을 고려해 주시기를 권고합니다. 의원들은 윌리엄스 박사의 갑작스러운 지지 선언에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그의 권위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분명했죠. 윌리엄스 박사님, 위원장이 물었습니다. 당신과 같은 저명한 학자가 입장을 바꾼 이유가 무엇인지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윌리엄스 박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깊은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오늘 저는 학자로서만이 아니라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가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제 아들 제이슨이 심각한 난독증으로 고통받아왔다는 사실을 이 자리에서 처음 공개합니다. 우리는 모든 전통적인 방법을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청문회장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한글 가교 접근법을 통해 제 아들은 3개월 만에 읽기 능력을 획득했습니다. 이것은 제 아들의 인생을 바꾸었고 저희 시각도 바꾸었습니다. 윌리엄스 박사의 감정적인 증언은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몇몇 의원들의 눈에 감동의 기색이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에밀리와 다른 학생들, 그리고 제이슨이 증인으로 불려왔습니다. 아이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솔직하게 나누었고 그것은 모든 통계나 이론보다 강력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제이슨이 마지막으로 발언했습니다. 작년까지 저는 글자를 볼 때마다 두려웠어요. 춤추는 글자들이 저를 조롱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학교는 고문 같았고 제 자신이 바보 같다고 느꼈어요. 제이슨은 잠시 말을 멈추고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윌리엄스 박사는 눈물을 참으며 아들에게 미소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한글을 배운 후 저는 처음으로 읽기가 가능하다고 느꼈어요. 이제 저는 매일 밤 책을 읽어요. 제 꿈은 작가가 되는 거예요. 제이슨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 같은 아이들이 더 많이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청문회는 늦은 오후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발언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매우 설득력 있는 증언들을 들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앤더슨 교수의 한글 가교 접근법에 대한 국가적 시범,
프로그램 지원 여부를 투표하겠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것은 제 연구가 국가적 정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결정적 순간이었습니다. 위원들은 잠시 회의를 가졌고 약 30분 후 다시 모였습니다. 투표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종이를 들고 말했습니다. 찬성 12표, 반대 3표로 교육위원회는 세종 이니셔티브라는 이름의 국가적 시범 프로그램에 1,000만 달러의 예산을 배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청문회장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에밀리의 어머니 소피아가 제게 달려와 포옹했고 사라와 다른 연구원들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윌리엄스 박사가 제게 다가와 손을 내밀었습니다. 축하하오, 앤더슨. 그가 진심 어린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옳았어요. 저는 그의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함께 했기에 가능했습니다. 윌리엄스 박사님. 그날 밤 호텔방에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린 시절 글자와의 고통스러운 전쟁을 벌이던 저에서 이제는 수백만 아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국가적 프로그램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할머니가 주신 한글 노트를 다른 많은 아이들에게 전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하버드 학과장이었습니다. 앤더슨, 축하합니다. 뉴스를 봤습니다. 학과 전체가 당신을 지지합니다. 돌아오면 세종 이니셔티브를 위한 연구센터 설립을 논의합시다. 인생이 이렇게 극적으로 바뀔 수 있다니 놀라웠습니다. 세종 이니셔티브 출범을 공식 발표합니다. 미국 교육부 장관이 기자회견장에서 선언했습니다. 100명이 넘는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렸고 실시간 방송 카메라가 이 역사적인 순간을 담았습니다. 저는 장관 옆에 서서 지난 6개월간의 숨가쁜 여정을 떠올렸습니다. 청문회 이후 모든 것이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하버드의 세종학습연구센터가 설립되었고 저는 초대 소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사라는 부소장이 되어 연구를 총괄했고 윌리엄스 박사도 자문위원으로 합류했습니다. 세종 이니셔티브는 미국 전역 50개 학교에서 시작되며 2,000명 이상의 난독증 학생들에게 혜택을 줄 것입니다. 장관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이 혁신적인 접근법이 성공적으로 입증된다면 모든 공립학교에 확대할 계획입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앤더슨 교수님, 한글이 왜 영어 읽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글은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문자 체계입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각 글자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떴기 때문에 난독증 아이들이 소리와 기호의 연결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뇌의 새로운 신경 경로를 만들어 영어 읽기 능력으로 전이됩니다. 이 방법에 대한 비판에는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일부에서는 미국 교육에 외국 문자를 도입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아이들이 영어를 읽을 수 있게 돕는 것입니다. 한글은 단지 다리 역할을 하는 도구입니다. 학생들이 읽기를 배우고 나면 한글 없이도 영어를 읽을 수 있게 됩니다. 문화적 정체성보다 아이들의 미래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기자회견 후 교사 훈련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습니다. 전국에서 선발된 200명의 특수교육 교사들이 보스턴에 모여 4주간의 집중 훈련을 받았습니다. 저와 연구팀은 한글의 기본 원리, 한글 가교 접근법의 단계별 적용 방법, 학생들의 진행 상황을 평가하는 방법 등을 가르쳤습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첫날 교사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한글을 처음 배우시니까요. 학생들과 함께 배워나간다고 생각하세요. 교사 중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텍사스의 작은 마을에서 왔습니다. 우리 지역 학부모들이 외국 문자를 배우는 것에 반대할까봐 걱정됩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학부모 설명회에서 이것이 단순히 외국어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뇌가 영어를 더 잘 처리할 수 있도록 돕는 과학적 방법임을 강조하세요. 무엇보다 결과로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훈련이 끝나고 교사들이 각자의 학교로 돌아간 후 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몇 주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교사들의 질문과 문제 보고가 끊임없이 들어왔고 일부 지역에서는 학부모들의 항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자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성공 사례 보고가 하나둘씩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앤더슨 교수님, 제 학생 매튜가 생애 처음으로 문장을 읽었습니다. 시카고의 교사가 흥분된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조지아의 부모님들이 한글 가교 접근법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합니다. 부모 워크숍을 열어도 될까요? 다른 교사가 물어왔습니다. 3개월 차 중간 평가에서 참여 학생들의 70%가 유의미한 향상을 보였습니다. 6개월 차에는 그 비율이 85%로 올라갔습니다. 특히 전통적인 방법으로 도움을 받지 못했던 심각한 난독증 학생들에게서 극적인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1년이 지난 후 최종 결과는 모든 기대를 뛰어넘었습니다. 참여 학생들의 평균 읽기 능력이 2년 이상 향상되었고 90% 이상이 자신의 학년 수준에 맞는 읽기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세종 이니셔티브의 성공은 우리 교육 시스템에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교육부 장관이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말했습니다. 내년에는 프로그램을 200개 학교로 확대하고 교사 훈련 프로그램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하버드의 세종학습연구센터는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20명의 연구원과 30명의 대학원생이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세계 각국에서 방문 학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존스 홉킨스, 스탠포드, 예일 등 다른 명문 대학들도 유사한 연구센터를 설립했고 신경언어학적 가교 접근법이라는 새로운 학문 분야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글 가교 접근법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했습니다. 다양한 난독증 유형에 맞춘 맞춤형 접근법, 청소년과
성인을 위한 프로그램, 디지털 학습 도구 등을 개발했죠. 그러던 어느 날 한국 교육부에서 초청장이 도착했습니다. 앤더슨 교수님, 한글날 기념 국제 세미나에 기조연설자로 초청합니다. 한글의 과학적 우수성과 세계적 활용에 대해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초청은 저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모국, 한글의 고향에 처음으로 방문할 기회였으니까요. 물론 수락하겠습니다. 제가 즉시 답장을 보냈습니다. 한국 방문을 준비하면서 문득 할머니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머니는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해에 돌아가셨고 저는 그녀의 과거에 대해 많이 알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할머니의 고향이 한국 어디인지 아세요? 글쎄, 할머니는 경상북도 어딘가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 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왜 물어보니? 한국에 초청받았어요. 가능하다면 할머니의 고향도 방문하고 싶어서요. 어머니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토마스, 할머니가 남긴 상자가 있어. 한국 방문 전에 볼 수 있게 보내줄게. 일주일 후, 낡은 나무 상자가 저희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 안에는 할머니의 오래된 사진들, 편지들, 그리고 한국어로 쓰인 일기장이 있었습니다. 번역 앱의 도움을 받아 일기장을 훑어보았습니다. 할머니는 경상북도 안동 출신이었고 간호학교를 졸업한 후 한국전쟁 중에 군 병원에서 일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미군 의사였던 할아버지를 만났고 전쟁이 끝난 후 미국으로 이주했던 것이죠. 정영숙, 안동. 저는 이 정보를 메모했습니다. 할머니의 상자 맨 아래에는 작은 봉투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낡고 바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젊은 할머니가 한복을 입고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뒷면에는 한글로 뭔가 적혀 있었는데 번역기에 입력해보니 세종대왕님 감사합니다라는 문구였습니다.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머니가 저에게 한글을 가르쳐 주셨을 때 그것이 단순히 읽기를 도와주는 도구가 아니라 그녀의 정체성과 자부심의 일부였다는 것을 이제야 이해했습니다. 성공적인 프로그램 론칭 이후에도 제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무언가 빠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할머니의 고향을 방문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비행기 티켓을 예약하고 안동에서의 일정도 계획했습니다. 한국 방문은 단순한 학술 여행이 아닌 개인적인 뿌리를 찾는 여정이 될 것이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를 맞이한 것은 예상치 못한 환대였습니다. 공항 출구에는 한글의 힘을 전 세계에 알린 토마스 앤더슨 교수를 환영합니다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교육부 관계자들과 취재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앤더슨 교수님,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교육부 차관이 영어로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환영받을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놀라워하며 대답했습니다. 교수님께서 한글로 미국 아이들을 도우신 일은 우리 국민들에게 큰 자부심이 되고 있습니다. 차관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특히 한글날을 앞두고 방문해 주셔서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서울에서의 일정은 바쁘게 진행되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의 강연, 교육부 장관과의 만남, 국립한글박물관 방문 등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모든 곳에서 열렬한 환영을 받았고 많은 사람들이 세종 이니셔티브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했습니다. 앤더슨 교수님, 한글이 난독증 치료에 효과적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자회견에서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으로 설계된 문자입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각 자음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떴고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을 상징하는 철학적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리적 구조가 난독증 환자의 뇌에 새로운 신경 경로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한글날 기념식에서는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특별한 세리머니가 열렸습니다. 저는 기조연설을 통해 한글의 과학적 우수성과 세계적 가치에 대해 이야기했고 할머니의 이야기도 간략히 소개했습니다. 제 외할머니 정영숙 여사는 경상북도 안동 출신으로 미국에서 제게 한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할머니의 그 작은 가르침이 오늘날 수많은 아이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씨앗이 되었습니다. 청중들은 뜨거운 박수로 화답했고 교육부 장관은 제게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한글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여 이 패를 드립니다. 공식 일정이 끝난 후 저는 안동으로 향했습니다. 할머니의 고향을 찾아가는 여정은 매우 감동적이었습니다. 시골 기차를 타고 안동에 도착했을 때 마치 시간 여행을 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안동시청의 도움으로 할머니가 살았던 마을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은 하회마을 근처의 작은 마을이었는데 전통 한옥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정영숙 씨의 친척을 찾고 계신가요? 마을 이장님이 물었습니다. 네, 제 외할머니입니다. 한국전쟁 때 미국으로 가셨어요. 제가 설명했습니다. 이장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씨 집안이 있었지요. 대부분 서울로 이주했지만 정영숙 씨의 조카 손녀가 아직 이 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안내해 드릴게요. 작은 한옥으로 들어가자 60대로 보이는 여성이 마당에서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정미경입니다. 그녀가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영숙 할머니의 오빠 손녀예요. 미국에서 오셨다고요? 네, 토마스 앤더슨입니다. 영숙 할머니의 외손자예요. 미경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 당신이 그 유명한 교수님, 뉴스에서 봤어요. 한글로 미국 아이들을 돕는다고. 저희는 마당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미경 씨는 할머니에 대한 가족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영숙 할머니는 이 마을에서 첫 여성 간호사였어요.
매우 총명하고 자립심이 강했다고 해요. 한국전쟁 때 미군 병원에서 일하다가 미국인 의사와 결혼해서 떠났죠. 가족들은 오랫동안 소식을 몰랐어요. 미경 씨가 오래된 앨범을 가져왔습니다. 그 안에는 젊은 시절의 할머니 사진이 몇 장 있었습니다. 간호학교 졸업식, 친구들과 찍은 사진, 그리고 병원에서 근무하는 모습. 이건 가져가세요. 미경 씨가 한 장의 사진을 건넸습니다. 할머니가 세 자매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가족의 일부를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감사의 마음으로 사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준비해온 선물을 드렸습니다. 세종 이니셔티브에 관한 책과 할머니가 미국에서 찍은 사진들이었죠. 할머니는 한국을 떠나셨지만 한글에 대한 사랑은 결코 잊지 않으셨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이제 수많은 아이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미경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영숙 이모 할머니가 자랑스러워하실 거예요. 다음 날 마을 주민들의 도움으로 할머니가 어린 시절 다녔던 학교와 즐겨 찾았던 장소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안동 시내의 옛 간호학교 건물도 방문했습니다. 이제는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었지만 건물 앞에 선희 할머니의 젊은 시절이 상상되었습니다. 마지막 날 저는 하회마을 근처 언덕에 올랐습니다. 아름다운 낙동강이 마을을 감싸 흐르는 전경이 펼쳐졌습니다. 할머니도 이 풍경을 보며 자랐을 것이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언덕 위에서 작은 의식을 가졌습니다. 할머니의 사진을 꺼내 땅에 놓고 준비해온 편지를 읽었습니다. 사랑하는 할머니, 할머니의 고향에 왔습니다. 이곳에서 할머니가 자라고 꿈을 키우고 한글을 배웠다고 생각하니 매우 감동적입니다. 할머니가 미국에서 저에게 한글을 가르쳐주신 그 작은 행동이 이제는 수천 명의 아이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할머니의 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할머니의 유산은 계속해서 세상을 밝힐 것입니다. 바람이 불어 편지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마치 할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안동에서의 마지막 밤, 저는 미경 씨와 마을 주민들이 준비한 작은 잔치에 참석했습니다. 전통 음식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저는 이곳이 단순한 여행지가 아닌 제 일부가 된 것을 느꼈습니다. 앤더슨 씨, 아니 토마스 씨, 미경 씨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제 우리 가족입니다. 언제든지 여기로 돌아오세요. 서울로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번 여행을 통해 저는 단순히 할머니의 고향을 방문한 것이 아니라 제 자신의 일부를 발견한 것 같았습니다. 보스턴으로 돌아가기 전날, 저는 광화문 광장의 세종대왕 동상을 다시 찾았습니다. 동상 앞에 서서 말없이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500년 전에 한 위대한 왕이 만든 문자가 시공간을 넘어 오늘날 제 인생과 수많은 아이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이 경이로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대왕님. 제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세종 이니셔티브는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어떠셨나요? 세종대왕님이 한글을 만드신 지 500년이 지난 오늘 그분의 지혜가 다른 나라, 아이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한글이 전 세계에서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 오늘 처음 아셨나요? 매일 사용하는 한글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한글의 위대함을 널리 알리기 위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코리아 원더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